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분이 많습니다. 주말과 휴일 여러분들께 토론의 깊이를 더하는 제대로 된 인터뷰 김용남 전 의원이 나오시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평가하는데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방송 나가서 발언하시는 것마다 조회수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데요. 아, 그런가요? 예, 최근에 그 방송 나가셔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확 불어버리면 네. 확 불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셔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좋아했더라고요. 예. 아, 저는 뭐 나름대로 제 논리를 갖고 좀 네. 유추해 본 겁니다. 저는. 야, 한학자가 실제 이제 불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의 수감 생활을 대단히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뭐 보통 사람도 힘든데 교주로 생활하던 사람이 수감되면 정말 힘들죠. 네. 근데 거기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전부터 해서 국민의힘 측의 당시 윤석열 후보 측, 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하고 유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2023년 봄 이후부터는 한학자 총재가 이른바 배신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선거 전에는 본인들의 선거만 도와주면 통일교 측이 바라는 이런저런 캄보디아에서의 피스파크 사업이라든지 뭐 해외 사업 부분 등등을 도와줄 것처럼 그러더니 정작 집권하고 뭐 본인들 급한 일 해결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잖아요. 실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ODA 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통일교 쪽하고는 이렇게 연계가 된 흔적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아니면 통일교 사업에 구체적으로 ODA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만한 단서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들어갔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물론 이게 해외로 돈이 한번 나가면 훨씬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통일교보다는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 한두 설계회사도 업체 있고, 예. 거기에서 뭔가 현지에서 은행도 만들었다 또는 뭔가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제 네. 이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히려 통일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피스파크 사업에 ODA 자금이 들어오도록 뭔가 로비를 했고 선물을 줬는데 김건희는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한학자 총재로 하여금 야, 우리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이건 뭐야? 내가 다 덮어쓰라고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사실상 훈센 총리가 하다가 그 아들 훈마니 총리가 네. 지금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부자 간의 집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훈센 총리 그 일가가 뭐랄까요? 뭐 아주 독재국가죠. 확고한, 예. 확고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캄보디아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참 시스템이 우리하고도 또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그 훈센 총리 일가와 뭐 어떤 일을 하면 뭐랄까 진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되는 일이 없는 분위기 네. 그런 건 틀림없거든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는 소문의 단계고 뭐 파편적인 정보의 수집입니다만 그쪽에 흘러간 자금이 한두 번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좀 세탁이 되고 그게 또 어떤 통화보다는 요새 통화 비슷한 거 좀 있잖아요. 코인이나 뭐 이런 네. 걸로 가서 그 가능성도 또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수천억 원이 나갔다고 하면 이제 이걸 추적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특검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버리면 그냥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숨어버리는 자금이기 때문에 출처 또는 지금 현재 어디서 돈이 떠돌고 있는지를
역추적해낼 수 있겠느냐. 수사력의 한계는 없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돈이나 뭐 사람이 도망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수사 공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협약이 맺어진 나라도 있고 수사 공조 차원에서 뭐 자금 추적도 하고 그럽니다만 문제는 그 나라에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뭐 자금 추적을 직접 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나라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못 찾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미 빠돌렸으면 그거는 끝나버린 거다. 해외로 나간 돈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게 통일교가 실제 관여를 해서 사업비를 나눠 썼느냐 아니면 김건희가 보내주는 누군가 거기 저수지가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아예 빼돌렸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아프리카에도 자금이 나갔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뭐 구체적인 어떤 첩보나 정보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야, 지금 아프리카 쪽에도 이게 자금이 나갔을 수 있다. 통일교가 로비를 했을 때 아프리카 모 국가와 아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도 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와서 뭐 방송에서는 일단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프리카까지도 갔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이 문제는 일단 돈이 나갔기 때문에 추적해서 불법적으로 갔느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빼돌리고 나면 결국에는 이것은 제3자 실제로 ODA 자금으로서 원래 기능을 못한다면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이제 이용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 한 학자가 아마 혜택을 또는 이익을 보지 못했다면 폭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통일교가 지금 국힘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죠. 국힘에 통일교가 들어와서 국힘의 누군가의 이용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11만 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특정 부분을 장악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만약에 그 11만 명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당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책임당원 전체 숫자가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만 70만에서 80만 정도 되거든요. 77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그 선거 전에는 좀 늘었다가 예. 선거가 끝나면 좀 줄고 그래서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보통 당내 경선 뭐 대통령 후보를 뽑거나 당대표를 뽑는 그 경선에서 보면 투표율이 50%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0% 안팎의 투표율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뭐 77만 명이라고 따지면 37만 예. 그렇죠? 36만 뭐 예. 어떻게 되나요? 30 뭐, 예, 예. 그렇죠. 38, 9만 예.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할 때 만약에 조직화된 11만 표가 있다고 하면 뭐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표죠. 그 정도는. 그 표도 있고 또 신천지도 대충 한 몇 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거를 짐작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3, 4만 명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5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통일교, 신천지, 신천지 또 정광훈, 예. 전한길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다 보면 식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표 종교 집단과 대단히 밀접해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오더를 내리면 그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표가 20만 표가 넘는다고 하면 전당대회 같은 거 하나만 하죠. 뭐 그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자, 그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의원님 말씀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김문수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이렇게 경합을 할 때는 마지막에 왜 그러면은 또 당원들이 결국 이제 한덕수를 부결시켰느냐 네. 뭐 이제 이런 걸로 보면 또 윤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특정 종교 집단이 이렇게 10만에서 20만 정도의 권리 당원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국힘이 자기 정화를 통해서 과거처럼 좀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린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기가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할 때는 당대표가 됐던 아니면 당대표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뭐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누군가가 자정 기능을 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 쳐낼 사람 쳐내고 고쳐 나가야 될 텐데 일단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사람들을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뽑히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종교표가 작동을 하면 개혁 의지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당권을 잡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국힘이 뭐 자정 능력이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이 정도 당원들이 이제 거구극단 쪽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국힘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여기서 되돌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당의 원래 기능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안 놓을 것 같거든요. 통일교에서 안 놓는다. 신천지도 안 놓는다. 이걸 계속 유지해서 우리의 지배력을 유지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과도하게 제가 분석하는 겁니까? 우선 통일교는 교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종교 일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교일치. 예. 그렇죠. 다른 종교하고는 대단히 다른 점이죠. 예. 다른 종교는 정치하고의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정치 관련해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통일교는 과거에도 뭐 특히 총선 때마다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후보도 내고 정치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3% 득표를 못해서 그 정당이 해산되면 그 다음 총선에 또 당을 만들어서 비슷한 이름의 다른 당을 만들어서 또 후보를 내고 그랬었는데 통일교 교리에 의해서 정교 일치를 이루려면 그 수단으로서의 유력한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 스스로들 정당을 만들었는데 매번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리 당세가 쪼그라들었다고는 합니다만 100석 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항상 뭐 대부분의 총선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하고 지금 국힘 쪽이 1당이 됐다가 뭐 2당이 됐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지금의 2당 그리고 의석 100석이 넘는 정당을 자기 교인들을 대규모로 입당을 시켜서 당 대표 경선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 좋은 도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쳐다봐야 할 때가 왔다. 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한학자의 구속으로 통일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성정당으로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 구조, 주류 구도 안으로 이제 편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단순히 이단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를 가진 집단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걱정할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죠. 근데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기 전부터 통일교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예수도 감옥에 갔었다. 뭐 그건 틀린 얘기는 네, 예. 아니죠.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교주로서의 신성을 잃지 않도록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종교단체를 수사했던 경험에 의하면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고 해서 뭐 교주의 지위를 한 번에 잃지는 않겠습니다만 통일교가 문선명 총재의 사망 이후에 좀 복잡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학자 총재가 거의 그 자리를 이어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이번 구속으로 인해서 한 총재의 지위가 흔들리더라도 그렇다고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이 그러면 와해되거나 해산되느냐
그렇게는 안 굴러가더라고요. 보통. 네, 예. 이제 새로운 실권자가 부상을 하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세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정말 전쟁을 치러요. 전쟁. 예. 뭐 정말 무력을 동원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워낙 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전리품이 워낙 어마어마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교 뭐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합니다만 그 자산 가치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냥 단단히로 조는 넘을 거고. 아니 조는 무조건 넘는 거고. 그리고 10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20조 이상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제가 예. 모르긴 몰라도 글쎄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지 예. 않을까요? 자산 가치를 따지면. 그러면 이제 종단 내부에서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권력 투쟁, 네. 이권 투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주도권 다툼이라고 해야 될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국힘은 국힘대로 일정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현실로 이제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학자 구속이 단순히 뭔가 정리정돈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는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통일교 고단이나 국힘 내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아주 특이한 당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예,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제 재판 출두했지 않습니까? 모습이 좀 대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윤석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머리도 짧게 이렇게 잘랐고 흰머리가 이렇게 막 보이던데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일단 수감되어 있으면 염색은 못하죠. 예. 그래서 뭐 중년 이상의 연령대는 다 흰머리가 많아질 수밖에 예, 예. 없는데 염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짧게 자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이 많이 빠진 거는 아마 저는 금주의 효과 아닐까 싶어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도 이게 술 많이 먹으면 맞습니다. 통상 술만 먹지 않잖아요. 예, 예. 술 먹으면서 이제 안주를 많이 먹게 되면서 그게 다 살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술을 끊으면 안주도 끊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는 열량이 대단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술 네. 자체도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당뇨가 있어서 당뇨가 심해져서 살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럼 그 안에서 당뇨 관련한 약을 복용 못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수감되어 있어도 어떤 지병과 관련한 약은 충분히 다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때문에 살이 갑자기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금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 아닌가 싶어요. 살이 저렇게 이제 많이 빠져서 수척해 보입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어쨌든 흰머리 하고 있는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이제 사진으로 나타난 모습은 네. 저 사람이 대통령 출신 맞았나? 원래 저렇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잘못했으니까 감방 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재판장에 나왔던 그냥 보통 사람처럼 제 눈에는 보여서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걸 왜 그 난리를 피웠느냐. 난리 정도가 아니죠. 국가를 완전히 정말로 절멸 상태로 빠뜨리려고 했던 그 인생 무상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예, 중년 이후의 남성은요. 예, 이 헤어스타일이 80%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손질을 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인상이나 이런 게 좌지우지 되는데 대통령일 때는 물론이고 예, 수감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 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거나 이럴 때는 헤어에 풀 메이크업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에 익숙했던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정말로 뭐랄까요? 최고로 공을 들여서 이렇게 꾸며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그런 특권이나 그 특혜는 없어졌어요. 적어도. 그러면 수감되어 있는 그러니까 만 65세의 남성이 특별한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로부터 어떤 머리 손질을 받지 않은 상태면
그리고 수감 시설에 있다가 사복으로 환복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그 정도 상태라면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죠. 네.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살이 많이 빠졌고 뭐 느낌으로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네. 이보다 훨씬 더 살이 많이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문제 내듯이 하면요. 윤석열과 가장 가까이 있다가 최근에 살이 엄청나게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면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살이 한 17kg 정도 빠졌대요. 원래 당뇨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뇨가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살이 빠졌느냐 아니냐라는 것도 이제 있지만 얼마나 지금 본인이 괴롭겠느냐. 윤석열 구속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 덮어씌우고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없다고 하고 윤석열이 옳다고 한 사람 지금 한 명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최근 근황을 이제 들어보니까 17kg 정도 살이 빠졌다라고 이제 해서 워낙 체구가 건장한데 예. 그렇잖아요. 이게 네. 키도 크고 이게 체격도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니까 아니 뭐 살찐 사람 살 빠지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하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과거에 활동했던 그런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한편으로 씁쓸하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바지에 지금 이제 쓰러져 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은 살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이제 괴롭겠느냐 이런 걸로 저는 오히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있을 때 정권을 잡고 있고 정말 대통령 측근에 있을 때 정도를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근데 부하내동했잖아요. 그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아니 누군가는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누군가 반기를 들었다고 하면 분명히 성격상 그 사람 잘랐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만약에 그렇게 옳은 소리 하다가 누군가 잘렸다.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겁니다. 마음고생 할 일이 없겠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수석급 인사 한 분은 하도 부당하게 이런저런 걸 많이 하니까 결국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왔어도 이제 정권이 이렇게 유지 운영될 때는 엄청나게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지금 마음은 되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차라리 떠나온 게 훨씬 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야 그렇게 이제 지금 허망하게 자 김건희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얼굴이 뭐 그냥 보면 피부도 괜찮은 것 같고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뿔테 안경 쓰고 이렇게 단정해서 나온 거 보니까 느낌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김건희 피고인이 건강이 안 좋다.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내지는 아예 그 음식물을 섭취 못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라는 얘기는 제 기억으로 한 9개월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에 항상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언론을 통해서 흘렸어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게 났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멀쩡한데? 뭐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요번에 법정 출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로 봐요. 뭐 원래 이렇게 살집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살이 뭐 얼마나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어떤 그 언론 기사의 내용대로 정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위험하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 챙긴 겁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연출을 해서 변호사가 국민들한테 전언할 때 그렇게 한 것이냐. 작전상 그렇게 그냥 퍼뜨려서 여론의 동향이 어떤지 파악해보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뭐 생생한 얼굴로 나와서 수감 생활하는 문제가 없겠구나. 재판 계속 그냥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작전상 계속 그런 얘기를 흘렸던 거 아닐까요? 결국엔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이른바 병보석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유를 대겠습니다만 사실은 9개월 내내 거의 음식 섭취를 못하고 그래서 건강이 아주 위태롭고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9달이 지났으면 벌써 실려가도 갔겠죠. 현재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3대 특검 유지되고 있고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것도 있고 재판 준비를 하고 이제 첫 기를 잡기도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과 재판은 김용남 의원께서 이렇게 전망하셨던 대로 가고 있습니까? 속도가 좀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진행 상황은. 내란 재판은 뭐 말도 안 되게 속도가 느렸고요. 예, 여태까지 지금 뭐 여러 달이고. 피고인 김건희 사건은 이제 첫 기일을 했고 며칠 전에 또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가 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인 윤석열 관련 사건도 최근에 이제 첫 기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형사 합의 35부죠.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는 주 2회, 김건희 재판부가 주 2회 얘기를 했나요? 하여튼 뭐 주 1회가 아닌 여러 번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재판은 최근에 기소된 거는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수사는 생각보다 조금 스피드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특검 수사는 내란 특검 말씀입니까? 내란 특검도 그렇고 뭐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다른 특검에 비해서는 수사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학자 총재도 구속이 됐으니까. 근데 내란 특검은 검사 60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은 검사 40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규모에 비해서는 그 수사 속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굳이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게 참 보면 뭐 법률적인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특검을 경험했습니다만 특검이나 특검 바로 밑에 있는 특별검사보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 수사는 파견된 검사나 아니면 뭐 경찰에서도 파견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막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제 지휘하는 쪽에서 이거를 수사를 딱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매듭을 좀 짓기도 하고 새로 재분류를 하기도 하고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역량 문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특검 파견 나가서 수사하고 나면 뭐 이런저런 검찰에 복귀하고 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윤석열 피고인이죠. 그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 나갔다가 나중에 서울중앙검사장,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됐으니까요. 뭐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특검 나가서 수사 실적을 내고 그러면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 인사이동이나 이럴 때 혜택을 좀 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청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런 구조가 이제 다르고. 근데 지금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수사관들이나 이제 지금 이제 검사 또는 이제 검사보 뭐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서 온 것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외부에는. 그래도 별로 이제 기대할 만한 게 없다.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일종의 좀 공적 이익 같은 게 상대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을 텐데 법조인이더라도 수사를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팀워크가
예전만 못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확실히 지금 전체적인 특검 수사의 분위기는 초기에 막 기세등등하게 가던 이런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이다. 국민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제 생각보다는 수사 속도가 좀 느린 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수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스피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특검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도 그렇다는 거죠. 약간 막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못 가는 것.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내란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다 또는 외부에서 방어벽을 치고 끝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완전히 이제 고개 숙이고 모든 것은 그냥 진실을 밝히고 단죄를 받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일종의 저항의 분위기도 이런 특검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내란 세력들이 뭐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힘을 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수사 협조가 되고 있는 것도 물론 아니죠. 예. 다만 본인들이 아직 구속이 안 된 사람들은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는 알아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 쪽에서 수사팀이 뭐랄까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일단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게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서 조희대가 완전히 배소의 진을 치고 버티고 있다. 자, 이것도 특검 수사에 영향이 있느냐,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조희대 청문회가 이제 30일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이슈의 중심에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이거 지금 30일 날 열리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의원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30일 날 열리는 게 맞다.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쪽으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여기에 대한 여론은 또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이미 청문회 개최를 뭐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해놨으니까 열리기는 열리겠죠. 네. 근데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출석할 것이냐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안 하면 고발이 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5월 14일인가요? 그날도 사실은 청문회가 열렸는데 예.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뭐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처분이 있었느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예. 아마 그 후속 조치는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출석을 안 하고 아마 2사람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하고 오민석 서울중앙법원장 정도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국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예.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앙법원장이나 행정처장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10월에 출석할 거 앞서 맞자 그리고 나올지 아니면 그냥 단체로 불출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그 시기가 조금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면 전 검찰총장 그리고 누구예요? 최은순의 무슨 내연남 김충식 회장 남자친구 뭐 이렇게 알려졌던 김충식 씨하고 4인이 모여서 어떤 모의를 했다라는 사자회동설이 제기가 됐는데 그게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를 못했어요. 그 의혹 제기에 그 대한 근거가 안 나온 상태라 그게 항상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바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논란이 좀 잊혀지고 나서 어떤 분위기 조성이 되고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그 논란이 이어지라고 청문회 개최를 한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 국회 어떤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선거법 위반의 파기환송 재판의 당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어떻게 재판부 배당되고 9일 만에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그 절차와 관련한 것을 물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청문회 개최를 하게 된 시기하고 그리고 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밑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저런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다시 한 번의 그 대국민적 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조금 마치 이게 5월 1일의 파기환송보다는 그 직전에 논란이 됐던 사자회동서를 이어가는 거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30일 날 실제 청문회 하면은 파행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청문회가 좀 성사가 안 되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뒤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걸 청문회 했느냐라는 일종의 그 책임론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안 나왔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아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론이 싹 갈리겠죠. 예. 그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불출석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도 바로 네. 나올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아니 이게 청문회 개최한다고 하더니 이게 결국엔 이렇게 될 게 예상이 됐는데 왜 그렇게 전격적으로 밀어붙였느냐라는 이른바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거는 완전히 양분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직위원이 예를 들어 저 상태에서 재판 계속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파기환송심 결정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심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해명 사과 그리고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강공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른바 사자회동설 같은 거를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한 거는 전략적으로 좀 착오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예. 그러면 일단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5월 1일에 있었던 파기환송 그 선고의 이런 절차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그게 그 선고 이후에 여론이 확 끌어올랐고 예. 그리고 6월 3일 대선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 직후가 어떤 기회 내지는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시간이 그래도 석 달 이상 흐르면서 약간 잊혀졌어요. 희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를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비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청문회 개최한다고 갑자기 국민적 그 환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예비 작업이라는 게 대법원 나오라고 압박하고 국민들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특히 합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외부에 안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만 거기 직접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절차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는 확인됐죠.
소부에 배당된 게 그날 오후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최종 합의 이후에 7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앞단에 있었던 일이 대단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3월 22일 아니면 3월 28일인데요. 이제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근데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고 바로 재판부 배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상고 이유서나 상고 이유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나 뭐 이런 게 다 접수된 다음에 재판부 배당이 되는데 저는 분명히 재판부 배당이 정식적으로 되기 그 이전 시점에 어떤 액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대법관이나 아니면 그 전부터 이 사건은 전원 합의체 회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군가로 하여금 뭐 아마도 재판 연구관 중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하라고 시켰다든지 어떤 액션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확인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체크가 됩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거는 사실은 합의 과정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와서 얘기해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절차적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은 실제로 배당됐다. 이게 어느 그 대법원 어느 소부에 배당됐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바로 기록을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가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들은 그 연구관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딱 이틀 있다가 최종적인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대법관들도 그 사이에 뭐 기록을 다 봤느냐라기보다는 뭔가 최종 합의를 하러 들어갈 때 뭔가는 보거나 뭔가는 들고 갔을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그 검토 보고서가 언제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느냐.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배당 전에 검토 보고서 작성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뭔가 액션은 그 앞단에 있었을 겁니다. 그 앞에 이제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사전 검토가 됐고 그게 페이퍼 형태로 대법관한테 나누어 졌을 수도 있고 예. 그걸 이제 인지한 상태에 들어가서 최종 이제 결론을 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뭐 그렇다면 뭐 지휘했다는 것은 한 사람밖에 생각이 사실은 들어가겠어요. 가장 예. 유력한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회의에서도 대법관 뭐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이런 정도 이야기만 했다고 하면 왜 사법부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집단적으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 차라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대법원장에게 건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법부가 지금 스스로 신뢰를 잃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법관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화요일 날 청문회가 상황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른바 뭐 사법 파동 뭐 이런 이름도 붙여졌습니다만 대법원장이 타의에 의해서 쫓겨난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다 판사 내부적으로 반발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장이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법관들 내부적으로 판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신 거취를 결정하라, 뭐 나가라는 취지로 요구를 했을 때 대법원장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법관 내부적으로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국회 쪽에서 여당 쪽에서 어떤 청문회나 정치적인 어떤 그 주장을 통해서 대법원장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처럼 이제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법부가 아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일종의 투쟁이잖아요. 예. 어떤 개혁 대상을 상대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인데, 투쟁 내지는 싸움을 하려면 원칙은 간단합니다. 적은 한정되고 적을수록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전선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선은 좁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편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편이라는 건 국회의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관 사회 내부적인 어떤 그 개혁의 요구 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어떤 책임의 요구,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이거는 왜 판사들이 조용하지? 판사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분명히 판사 내부적으로 조용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 사회도 다 그 균질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성향이 뭐 소속 정당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도 지난 5월 1일 날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저건 절차적으로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진 판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명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서 어떤 그런 코어 세력이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말씀은 100번 맞는 언급이신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가능하냐,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누구 말 맞다 민주당은 야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면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다른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아주 투지, 열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뭔가 조정하는 데는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맞든 틀리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도 좀 깊이 새겨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옳을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짧게 갈 건데요. 이렇게 이제 조희대 청문회 문제, 조희대 의기장 놓고 있다. 또 강경 노선 외에는 또 다른 선택지도 민주당이 없는 것도 다 알겠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 집중, 또 유엔 총회 연설, 이제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너무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최근에 특히 외교적,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서도 크게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이 많았어요. 네, 예. 뭐 대미 그 관세 협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있을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해서, 아니면 자주국방 언급,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이게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등을 비롯한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많이 덮였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이루어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정말 그 이슈가 될 만한 예. 대통령의 발언이나 어떤 그 행사가 많았는데 예. 이게 뭐랄까 소모적인 정치 이슈로 많이 덮였단 말이에요. 당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당의 논리대로 가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일은 대통령이 할 일이고 당은 당대로 할 일이니까 뭐 그 특별하게 신경 쓸 게 있나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인데 라고 당에서 판단했을까요? 아니 물론 형식적으로는 각자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만 대통령이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당에서는 최대한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라도 논쟁적인 일은 시기를 피해야죠. 적어도 예. 그때는. 근데 거의 시기를 맞춘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당에서 그렇게 이슈를 만들었다? 아이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예. 그럴 일은 없는데 예. 약간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이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좀 바람, 희망을 받아 안을 만큼 또는 받아야 한다는 이런 좀 당위에 대해서 좀 약하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실제 막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만 이제 여당이잖아요. 네.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당은 뭐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 여당의 중요한 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당정 간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야당은 야당 혼자 뛰어도 돼요. 호흡을 맞출 파트너가 없잖아요. 네. 야당인데 뭐. 근데 여당은 아니다 말이죠. 좀 불편하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충분히 당에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당대표가 이거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평론가로서 답변 좀 해주시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 대통령실에서 어떤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예.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대표, 정청래 대표 역할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좀 여러 가지를 좀 살펴서 당은 당대로 대통령실을 좀 적극적으로 당정을 도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당정이 아니고 이제 정대죠. 정부하고 대통령실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솔직히 있으신 거죠. 어떤 CF송에 그런 게 있던데.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뭐 이렇게 굴러가는 게 최선이겠죠.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쪽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예. 됐으니까요. 예, 뭐 지금 어떤 그 평가가 나오긴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불편한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누군가 나서서 그중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실 외교적 성과나 또 특히 한미 관시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그러면 그렇죠. 이제 원팀으로 지금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 이게 잘 안 된다면 누가 나서서 좀 조정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제 대통령실. 아니 기능적으로야 뭐 정무수석이 가장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직책 아닌가요? 제가 주어 빼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대화도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니, 대화도 잘 하지 모르겠어요. 않는다는데 설마 그렇겠나라고 제가 반문을 하긴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당과 대통령실이 소통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참모들은 엄청 이렇게 나와서 좀 요청 같은 걸 하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뭐 저도 제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맞다 안 맞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분위기 모양은 좀 안 좋다는 건 확실하죠. 이제 호흡을 맞춰야겠죠. 예. 이제 서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이제 조금씩 그 이심전심 이렇게 통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지겠죠. 예. 굉장히 그 중립적으로 균형감 있게 지금 논평을 하시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또 당에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살피고 있는지 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경제와 민생이다. 또 지난 한 주는 청년 주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이제 삶을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정말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냐, 제도 개선은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하튼 당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 때문에 청년 주관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다.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번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경제와 민생에 정말로 앞으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집중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 주문을 했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원팀으로 가야 하는 필요성을 이제 누가 먼저 나서서 좀 할 것이냐.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돋보이도록 하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유, 그럼요. 사실상 한 몸이잖아요. 예, 정부 여당은. 자, 그렇습니다. 논평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말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화합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 상황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좀 찾아서 재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 고소의 전략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고 스픽스 이렇게 구독 그리고 응원과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김용남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